두 번째 챕터 직업 심리 검사입니다. 첫 번째로 심리 검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요. 심리 검사라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도구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가요. 우리는 심리적 특성이 성격, 지능, 정서, 인지, 행동 이런 것들 적성, 흥미뿐만 아니라 정서, 지능, 인지, 행동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 이런 용어가 익숙해질 때 앞머리 붙이실 때 정서, 지능, 인지, 행동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인 특징들을 하면서 한 문장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에서 그냥 용어만 익숙하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목적과 용도, 이유입니다. 왜 하냐면요. 분류, 진단, 개인들을 어떤 특성이 있는지 분류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배치할 때 그들의 어떤 특성, 심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분류 및 진단, 그리고 연구 및 조사, 예측, 그리고 실제로 각 개인에게 있어서 자기 이해의 증진을 위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측이라고 해서 진짜 예측하려고 심리 검사 실시한다. 진짜 예측하려고.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진단 및 분류 및 진단. 두 번째 진짜 해서 자기 이해의 증진. 세 번째 진짜 예측한다. 마지막에 예측해서 세 가지 가져가시고 또 플러스 네 가지 쓰라고 할 때는 연구 및 조사. 사람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예측에서 분류 및 진단 자체를 찢어버리고 하시면 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옷 기성복은요, 표준화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90보다 100이다, 105이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이 표준화입니다. 표준화의 개념, 검사의 실시와 채점 절차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잘 정리한 것으로서 그렇게 하는 목적은 바로 외적 변수들의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죠. 이런 표준화된 다 세팅된 검사의 특징은 검사의 실시와 채점이 당연히 편리하고 객관적일 것이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많은 검증 절차들을 걸쳤기 때문에 높아질 것이고 또 그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더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준 집단의 비교에서 피검사자의 상대적인 위치, 점수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내가 그 정도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 점수 오차를 발생시키는 수검자의 요인이 바로 변화되는 변인이 될 텐데요. 그럼 변인으로 작용하는 수검자, 받는 사람의 요인은 무엇이 있냐?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수행한 경험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디스크나 MBTI나 이런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 주면은 설명을 듣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문제지를 받자마자 마구마구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척하면 척 100% 다 맞게 하시면 되는데 뻔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한 문항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한 개 중에 이게 높다 낮다를 하나하나의 문항마다 다 체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자신의 수행 경험에 따라서 방법과 절차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차를 발생시키는 수검자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상시에 비해서 아무리 성격 검사, 그리고 흥미 검사, 적성 검사이지만 시험에 대한 예기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평가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불안하고 실제 환경이 아니고 해야 하는 분위기로 의해서 그렇죠. 평상시와 다른 마음가짐이 바로 오차를 발생시키는 수검자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날의 신체적인 조건, 생리적인 조건, 어제 배탈이 나가지고 까딱하면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조건이라든지 독감에 걸려서 안 할 수는 없고 마스크를 꼈더니 더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서 해야 한다라면 당연히 평상시에 비해서 아니면 전체에 비해서 오늘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를 주면 전체 검사 점수에 당연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지 너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검사의 분류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실시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종류가 나눠지고요.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집니다. 목적에 따라서도 나눠지고 측정 내용에 따라서도 나눠지는데 시험 문제에 쉽게 실시 시간에 따라서 종류를 쓰시오 하면은 속도와 역량을 쓰면 되지만 실시 방식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은 내가 알아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수검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도구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직접 구분해서 쓰셔야 합니다. 실시 기준을 삼을 때는요. 시간이니까 속도, 스피드 테스트 빨리빨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주어도 풀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는 상관없이 문제 해결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지 구분하고요. 두 번째, 수는 쉽죠. 혼자서 하면 개인, 여러 명이서 하면 집단, 도구에 따라서 직접 응답하면은 지필, 손으로 아니면 몸으로 무엇인가 수행해야 된다면은 수행 검사가 됩니다.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 개 중에 하나씩만 쓰시면 되는데요. 속도니까 시간 제한을 두는 검사라는 거 한번 쓰시고 시간 제한을 두니까 이 시간 내에 얼만큼 많은 양을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이 많은데 빨리 하려면은 보통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겠죠. 문제 해결력보다는 숙련도 얼만큼 능숙하게 잘 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항의 난이도 면에서는 쉬운 편이지만 문항 수가 많아서 시간 내에 누가 더 많이 풀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IQ 테스트 어땠 생각하기에는 역량 검사 같지만 초등학교 때 푸는 IQ 테스트는 대부분 속도 검사라는 것. 그리고 웩슬러 지능 검사의 소검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풀지 못하는 경우 금방 말했던 지능 검사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량 검사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상관없이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이 되는데 바로 시간 제한은 없다로 위에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수학 경시대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준다고 해서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 것이고요. 똑같이 과학 경시대에 나가고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역량 검사라는 것은 뭐라고 볼까요?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가 어렵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경우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 금방 주어졌던 거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예를 들면 우리는 더 좋습니다. 왜? 아니까. 속도 검사는 웩슬러 지능 검사로 예를 들어야 되는데 안 써 있네요. 이것으로 예 써주시고요. 시간 제한을 두어 내담자의 숙련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 두 번째 역량 검사는 수학 경시 대회의 예를 들어서 시간 제한은 없으나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해서 문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나머지는요, 살펴보지 않아도 실은 쉽고 전체적으로 제목으로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검자의 수에 따라서 개인 검사 혼자 하는 것, 집단 검사 여러 명이서 하는 것, 혼자서 하는 거 다시 웩슬러 지능 검사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사적인 검사니까 직접 1대1로 물어봐야 되겠죠. 집단 검사는 MBTI라든지 MAPR라든지 빅5라든지 실제로 지필 검사 대부분은 객관적 표준화 심리 검사로 집단 검사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도구에 따라서 나누면은 방금 말씀드린 듯이 개인이 직접 문답 쓰고 답하는 것, 이것을 뭐 OMR로 체크하든지 그 문항지에서 직접 체크하든지 지필하는 검사가 있고 실제로 행해보는 수행 검사가 있고 이 대표적인 예로는 운전면허 주행 시험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는요. 규준 참조 검사나 준거 참조 검사가 있는데 우리는 규준상해서 규준 나오면 상대 검사 그리고 준 거절해서 준고 나오면 절대 검사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규준 참고 검사에서는 검사 점수를 다른 사람과 비교, 그러니까 상대평가죠. 비교하여서 내가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으로 상대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심리검사나 어떤 선발, 그래서 몇 퍼센트, 뭐 어떤 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 선발 검사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준거 참조 검사는 절대 점수가 있으니까 바로 우리 지금 직업 상담사와 같은 어떤 것 대부분의 국가 자격 시험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은요. 규준 참고 점사와 준거 참조 검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이것은 종류만 묻는 문제 없고 늘 쓰고 설명하시오 또는 예까지 들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오니까 여러분이 또 한 번 정의와 예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요. 무엇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구별했다라는 거죠. 인지적인 역량을 옆에 부분들을 검사하면 인지적 검사, 그리고 성향에 관련해서 검사를 실시하면 성향 검사라고 하는데요. 인지적 검사는 성능 검사라고 해서 극대 수행 검사, 정말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 정서적 성향 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검사, 습관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행동을 보고 나누는 검사인데요. 그래서 우선 밑에 것부터 보면은 정서적 검사는 인지 능력 외에 정서나 흥미나 태도나 가치 등을 측정하고 또 이것은 그 가치나 흥미와 관련되기 때문에 솔직한, 정직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인지검사는 정직하고 나발이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정직이고 나발이고 할 수 있어야 풀어내니까 자기가 풀고 못 풀고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세 번째, 문항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인지 다 풀어야지만 나눌 수가 있어서 시간을 주는 것보다가 이것을 다 끝까지 풀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종류로 성격, 흥미, 태도 검사 등이 있고 실제로 그 이름은 성격 검사에서는 MBTI, MMPI, 빅5 그리고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라고 해서 CPI로 나누어지고 투사적 검사로 로샤, 잉크 반응 검사 또는 로샤 검사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흥미 검사는 직업 선호도 검사라든지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 쿠도 직업 흥미 검사 이것은 이름 3가지 정도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 홀랜드나 여러 가지 직업 흥미 검사의 종류를 쓰시오 하는 문제와 연관될 수 있어서
다 암기하시기를 첫 번째로 권장해 드립니다. 태도 검사에서는요, 가장 쉽게는 직무 만족도 검사 또는 구직 욕구 검사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거 세 가지를 다 쓰라고 할 때는 한 가지씩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나왔던 MBTI, VPI, 직업 선호도 검사, 직무 만족도 검사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적 검사, 머리, 그렇죠? 지능 검사에 해당하는 것은요, 문항에 정답이 있어서 맞추면 능력이 좋고 못 맞추면 그 해당하는 영역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능력 발휘가 요구되고 그런 종류로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 검사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성이라고 많이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실제적인 실제 검사 이름은 지능검사와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스탠포드 비네 지능검사, 한국판 웩슬러 유아, 웩슬러 성인, 여하튼 웩슬러로 해당하는 많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세부적으로 어떤 적성이 더 발달되었는지 우리는 하나의 적성,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수를 잘 계산하는, 언어가 능통한 어떤 부분마다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적성은 어느 곳에 있는지 살펴보는 일반 적성검사 GATB, 적성을 분류해보는 적성 분류검사, 또 성취도 검사라고 해서 가장 쉬운 학업 성취도 검사나 우리 초등학생들 표준 학력 검사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인들 영어 능력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알아보는 가장 대표적인 시험 토익도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인데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해당하는 것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문제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시고요. 기출문제에 6가지 쓰라라는 것이 23년도 3회차부터 실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향검사, 지적성, 그리고 성능검사, 성흥태, 뭔가 말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성향검사, 성흥태, 그리고 성능검사가 지적성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3가지 뼈대 잡으시고 6가지 쓰시오 했었을 때도 성태, 적동인지, 성흥태, 적동인지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성흥태, 적동인지. 그리고 성능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적성에 플러스 3개 더 해야 되는 것이 사고인지 장애입니다.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인지 장애 해서 일단 나온 성흥태 적동인지 잘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극대 수행 검사와 습관적 수행 검사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 멘트가 익숙치 않으면 이건 또 뭐야 하고 괴로울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정답이 있는,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이렇게 정답이 없는,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성능과 성향이라는 것,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도 실시 방법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실시 시간으로 나누고 그리고 인원 수로 나누고 검사 도구를 기준으로 직접 나누어야 된다. 큰 틀을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쭉 넘어가서요. 우리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인 검사 느낌 알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거나 또는 장단점을 스스로 쓸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객관적 검사는 자기 보고식 검사라고 해서 내가 직접 자기 기입식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피검자가 직접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해서 보고하는 형태의 검사로 대부분 표준화된 질문지나 평가 도구를 사용하고 당연히 응답은 정량적, 체크했으니까 체크한 개수를, 정량적 개수를 세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종류로는 가장 대표적인 성격검사 MBTI와 MMPI가 있고 이것의 장점과 단점이 오히려 뒤쪽에 가면 투사적 검사의 단점이 되고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나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라도 쓰고 나오라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점은요. 검사의 내용과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신뢰성과 타당도도 높습니다. 찢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두 번째, 수치화되어 있어서 그렇죠. 다 표준화, 이런 것도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결과도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해석이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집단으로 사용해도 되니까 대규모로 실시가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의 면에서 효율적이고 피검자가 자신의 성향과 상태를 자각하고 이거 질문을 보면서 이미 내가 어땠더라? 내가 이렇지 하면서 이미 실시하면서 자기 인식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점은 자기 보고 내가 직접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인지하지 도저히 모르겠어. 이래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다면은 다 좋은 쪽으로 체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특정 문화나 집단의 편향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 듣고 한번 듣고 활용하지 않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괜히 익숙하지 않은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어떤 민족, 어떤 시간대, 어떤 문화에는 오히려 딱 맞아 할 수 있지만 어떤 데 가면 딱 맞지 않아, 전혀 몰라, 이런 걸 여기다 왜 썼지,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지 하고 거리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난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방어로 인해서 피검자가 의도적으로 내가 나쁜 정도를, 내가 얼만큼 세련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일관성 있게 더 교묘하게 답을 비껴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단점, 쓰기가 어려운 것만 제가 골라놓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잘 버무려서 쓰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투사적인 검사입니다. 투사적 검사는 피검사자가 애매모호한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검사죠. 그래서 무의식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표피는 아니고 피검사자의 무의식적인 욕구, 금방 말씀드렸던 무의식적인 세계까지 무의식적인 욕구, 감정, 갈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투사적 검사를 사용하고 이런 검사의 종류로는 로샤 검사, 주제 통각 검사 등이 있습니다. 로샤 검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로샤 잉크 반전 검사라고 해서 어떤 잉크 문양의 동그란 점들을 보고 이거 보고 뭐가 생각나?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주제 통각 검사는 30장의 어떤 그림들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내용이 생각나? 하고 그림을 보고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라는 검사입니다. 전혀 시험에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생뚱맞게 나오니까 여러분 암기에 도움 되시라고 이것은 그런 검사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점입니다. 깊이 있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죠. 내담자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깊이의 강요가 생각나는데 투사적 검사를 실시하는데 내담자가 깊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시면은 깊이 안 나오는 거지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러면서 할 수 있는지 않는데 이것이 장점입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다. 저에게도 깊이의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한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무의식적인 욕구와 감정을 탐색할 수 있어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두 번째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네요. 그리고 피검자의 방어 기제를 우회하여서 평가하기 때문에 내담자 입장, 피검자 입장에서는 방어를 할 수 없다라고 쓰셔도 그것이 바로 이런 검사의 장점이 됩니다. 세 번째, 개인차를 반영해서
1대1로 어차피 진행하기 때문에 이 개인차 반응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투사적 검사의 최대 장점이죠. 개인의 독특한 반응, 풍부한 반응,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을 통해서 개별적인 심리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딱 맞는 적합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렇게 평가를 즉시 대답을 듣는 즉시 내리는데 그 즉시가 바로 해석자, 주관적 평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평가자에 따라서 같은 대답을 듣고 또 실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른다. 어떻게 마지막에 결론을 낼지 모르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아서, 표준화되지 않아서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고 평가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며 너무 대답이 다양해서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표준화가 안 된다라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신뢰성과 타당도가 같은 내용들이 쌓여져서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한 사람도 한두 명, 저렇게 답한 사람은 아예 없고 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표준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답한 것이 정상범주인지 아닌지 그 하나의 대답을 가지고는 또 판별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은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의 가장 간단한 하나의 용어로서 정리해놨고요. 또 객관적 검사의 의미와 장단점의 종류도 줄줄이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의 이해로서 제가 풀이식의 설명이고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답을 완성하였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것이 가장 간단한 어떤 모습이지만 다른 뒤에 나오는 기출문제의 긴 답들도 정말 기출문제에서는 완성, 초초 간단의 최약본이니까 기출문제의 문항, 답의 문항을 보고 더 줄이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화를 단순화로 사람 얼굴을, 이렇게 웃는 얼굴을 가장 단순하게 그려놨는데 이것도 너무 그리기가 힘들 수 있죠. 이걸 100명 그리라 그러면 힘들 수가 있으니까 눈 하나 지워도 돼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웃는 얼굴, 윙크하는 것 같지 않나요? 라는 식의 질문을 향후에 하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 윙크로 봐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애인인가?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보고 채점자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실기 기출의 답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더 줄이자 하는 의견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 이론 수업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심플 답안은 꼭 최소한 그 정도는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투사적 검사의 의미의 장단점 정말 간단하게 적어놨고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본다라면은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 반응의 독특성, 방어의 어려움, 반응의 풍부함, 무의식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파악할 수 있음, 반응을 살펴볼 수 있음, 반응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단점은 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고 타당도도 부족하고 반응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이 커서 변수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은 외우기 쉬울 수 있지만 이 용어 자체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시면 무작정 암기하셔야 돼서 필히 이해하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류, 제가 위에서는 2가지만 썼는데 로샤 잉크 검사, 로샤 검사, 주제 통각 검사,
문장 완성 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가서 직업 검사 도구의 분류입니다. 양적, 수량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질적, 정보를 체킹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별되는데요. 양적인 것은 객관적 검사로 별도로 묻는 문제 나오지 않고 질적, 평가, 도구 세 가지를 쓰시오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나오는 종류들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는데 저는 종류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효능감 척도라고 해서 효능감이라는 것은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없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검사를 우리는 자기 효능감 척도라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내담자는 자기 효능감이 어느 정도이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 100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나의 만점이 1000이라고 생각해서 수치야 100이라고 해서 이 수치야 그대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효능감이 높구나 낮구나 하는 질적 평가 도구로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 카드의 분류라고 해서 카드 분류보다는 직업 카드 분류라고 쓰시면 되는데 우리 직업 카드 분류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더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인데요. 내담자가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서 도표로 만든 것으로 내담자의 가족 내 직업적 계보를 통해 내담자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직업가치, 흥미 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긴 문장으로 써봤습니다. 이거 다 써야 되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 또는 그냥 퉁쳐서 내담자의 3대 가족력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요. 그런 3대 가족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자, 역할놀이 실제로 그 역할을 해보면은 내담자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검사자는 질적으로 몇 번 수치적은 아니지만 저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의 수행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하여서 그들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역할 행동을 봄으로써 내담자의 질적 정보를 파악한다로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적 측정 도구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위에서 길게 쓴 내용들을 짧게 담아 놓았으니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